U는 매운맛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고추는 밥상에 꼭 있어야 할 중요한 채소이고요. 김치의 주 재료이고 한식의 중요한 양념이며 매운맛을 내주는 저희 나라에 있어서는 중요한 채소 작물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400헥타르 정도가 재배가 되고 있고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는 세계 제4위, 한국에서는 제1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생걸로도 소비가 되지만 가공식품으로도 다양하게 소비가 되고 있고요. 향신료나 색소 그리고 보건의약품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운맛의 주 성분인 캡사이신의 유일한 원료 물질입니다. 최근에는 당조고추라고 해서 이런 기능성 고추들이 나왔고요. 이 고추를 먹으면은 혈당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진흥청에서 원기 2호라는 품종이 개발되었는데 이건 고추잎을 저희가 먹는 건데요. 간단하게 기작을 살펴보면은 탄수화물을 흡수하는 그 효소의 작용을 억제를 하게 해서 저희 체내에서 당 흡수를 억제한다. 그런 기작이 있습니다. 시도별 고추 생산량을 보게 되면은 전체 고추 생산량은 92,800톤 정도 되는데 경북에서는 24,7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경북이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추는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재배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고추는 가지가치 해소이며 원산지는 따뜻한 아메리카 대륙 열대 지역이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재배하고 있고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고추의 기능성 성분을 살펴보면은 무기질과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사과에 20배, 귤에 2~3배 정도 많고 기타 E나 칼륨,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동 기상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는 선 중에서 저 회색 선이 2022년 기온입니다. 2022년 기온은 전년이나 평년에 비해서 조금 높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초기에 생육이 좋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생육이 좋지 못해서 총체벌레나 담배다방 등의 피해로 착화가 별로 안 좋았고 기형과 발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수량입니다. 5월에 많이 가물다가 6월에 들어서서 비가 조금씩 내려서 비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7월에 지속적인 강우가 됐고 8월에 집중호우, 9월에 태풍이 겹치면서 강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탄저병이나 역병, 바이러스병들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일조량을 보시면은 5월까지 높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일조량이 떨어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추가 평균 초장은 8.5cm 정도 키가 줄었고요. 착가수는 9.8개 정도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2년) 건고추 가격 동향을 보면요. 22년에는 전년이나 평년 대비해서 가격이 좀 좋았습니다. 하지만 병해충 문제 때문에 상품가가 좀 줄었고 그리고 전반적인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렇게 큰 수익은 나지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건고추 재고량인데요. 22년에는 평년이나 전년보다 생산량이 줄었고 수입 물량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고추 재배 전 과정인데요. 강의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언제 약을 방제해야 되는지 먼저 병해충을 예방적으로 방제해야 된다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혹시 사진 찍으실 분 있으면은 요때 주로 병들이 발생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충해는 발생 초기에 잡아야 되고 병해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고추는 지금 현재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품종이 3,500여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종자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100에서 200여 종이 추가적으로 등록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고추 품종은 다수학 품종, 고품질 품종, 내병계 품종이 있는데 많이 보셨겠지만 내병계 품종 역병은 PR이라고 표시를 하고 탄저병은 AR, ATR, 탄저로 표시를 합니다. 칼라병 같은 경우에는 TS 칼라라고 표시를 하고 탄저병하고 칼라병을 같이 그 저항성이 있는 복합 내병계는 칼탄이나 티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종자를 선택하실 때 뭐 다수학이냐 아니면 조생종이냐 중생종이냐 만생종이냐 아니면 내병계냐 이런 거 많은 것들 중에서 한 두세 개를 골라서 심으시는 게 안정적인 수량을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추 재배 환경 중에서 먼저 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의 광 보상점은 한 2-3천 럭스 정도 되고 광 포화도는 한 3만 럭스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지만 수박 같은 경우에는 8만 럭스고요. 오이 같은 경우에는 6만 럭스로 고추는 생각보다 광이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짧은 시간에 광이 존재하는 극단일 조건을 제외하면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일조가 있어야 생육이 더 양호해서 수량이 증대되는 것뿐이지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밭을 타실 때 그 일양 방향을 동서 방향보다는 남북 방향으로 타주시는 것이 광량 확보에 좋고요. 고추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광합성 능력이 7에서 80%가 발휘가 되고 오후에 20-30%가 발휘가 되기 때문에 오전에 충분한 광량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광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광합성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겠지만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식물의 잎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합니다. 이게 빛을 받으면은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산소는 다시 자연으로 다시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고요. 포도당은 안전한 상태의 녹말인 상태로 저장이 되었다가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은 설탕 상태로 분해가 되어서 잎에도 가고 열매에도 가고 뿌리에도 가서 식물의 몸집을 키우게 됩니다. 이건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체 사진이고요. 이렇게 초록색을 보이는 것은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입니다. 여기서 광합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차광 정도에 따른 그 수량지수와 낙가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무차광했을 때보다 40%, 75% 차광했을 때 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낙가율 또한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추 재배 환경입니다. 최저 기온은 한 10도씨, 최적은 20에서 30도씨, 최고는 35도씨 정도가 되는데 사실 점적 관수가 깔려 있어서 충분한 물량이 확보된 토양에서는 한 40도씨 이상이 돼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단 수분이 충분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고추밭에 물이 고인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고추는 그 표토 30cm 안에서 대부분의 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물에 상당히 약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틀 정도가 지나면은 거의 다 고추가 죽는다고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그 정상적인 뿌리 상태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그림이 침수 피해를 받아서 여기 뿌리 부분이 뿌리 조직이 붕괴된 사진입니다. 이렇게 되면 뿌리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생육이 좋지 않겠죠.
저희 나라 흙을 살펴보면은 화강암에서 비롯한 원래 모암으로 비롯해서 산성 토양이고요. 강우에 의해서 비료용탈이 많고 경사지가 많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농업 기술로 승부해야 그만큼 이제 그 수확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농사짓기 좀 힘든 환경입니다. 흙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은 모래 입자 크기에 따라서 모래, 세사, 미사, 점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여기가 토양 입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토양 입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료를 줬을 때는 비료가 물에 녹아서 이렇게 플러스 이온의 형태로 토양 마이너스에 달라붙게 되고요. 뿌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뿌리에서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탄산을 형성하게 되고 탄산이 다시 중탄산과 수소이온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수소인 플러스가 토양에 붙고 토양에 달라붙어 있는 플러스가 뿌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비료의 원리가 토양에 흡수되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먼저 그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반 재배의 경우에는 기비로 퇴비 2000kg, 인산 11.2kg, 석회 200kg, 공소 2kg를 시비해 주시면 되고 질소와 칼리는 60%는 기비, 40%는 주비로 시비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 가면은 토양 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양 검정을 받으면 내 땅에 질소가 얼마 있고 칼리가 얼마 있고 얼마가 부족하니까 얼마를 줘라. 유기물은 퇴비 얼마를 줘라.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장목 고추라고 설정을 하시면 면적하고 장목 설정을 하시면 알려주니까 적극 활용하시면 좋고요. 미국 같은 데는 이 토양 검정하는데 12만원, 베트남은 10만원, 콜롬비아는 45,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저희 나라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토양 검정을 받으신 분들 이런 거 보셨을 텐데요. 여기 CEC라고 하는 건 양이온 치환 능력이라는 거고 여기 이 C는 전기전도도인데 제가 전기전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는 토양에 염류가 얼마나 많냐 근데 뭐 질소가 많은지 인이 많은지 칼리가 많은지는 모릅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염류가 얼마나 많느냐를 알려주는 거고요. 요 이시 농도가 1 이상이 되면은 토양에 비료를 주실 때 표준 시비량의 3분의 1을 시비해 주시고 0.5 정도가 나오면 절반으로 줄이시고요. 1 이상이 나오면은 3분의 1로 과감하게 줄이셔야 됩니다. 작은 약사에게 토양 검정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사로 돈을 버는 기본 원칙입니다. 토양 검정을 통해서 정확한 시비 처방을 받으시고 병해충을 적기 정확하게 방제하시고 농약 비료를 적정량 투입해 주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셔서 값비싼 농기계를 바로바로 사지 마시고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사의 고수는 내 밭의 상태를 알고 조절 가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육묘입니다. 제가 그 작년에 진흥청에서 고추 육묘하는 거를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고추를 몇 구 트레이에 파종하십니까? 예. 지금 진흥청에서는 그 72구 트레이를 사용해서 70일 묘를 길러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농가분들 그 회장님들의 또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조생종이냐 중생종이냐 만생종이냐에 따라서 생육이 다르니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육묘 벤치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혹시 육묘 벤치 활용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 육묘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인데
그 육묘를 그 모판을 공기 중으로 띄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에어 브루닝 효과라고 해서 밑부분이 이렇게 공기가 닿게 되어서 뿌리 발달이 촉진이 되고, 이게 물에 깔려 있으면 뿌리가 밖으로 흘러나오는데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균 전파나 확산도 방지할 수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자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선도 농가에서는 그냥 빈 그 트레이를 엎어놓고 그 위에 그 파종한 모판을 올려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예. 온도는 육묘 온도는 낮에는 25에서 30도, 밤에는 15에서 20도. 관수는 아침에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저녁에 가봤을 때 그 윗부분이 약간 건조하다 싶은 정도가 딱 적정 관수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아까 폭이 아까 40분, 50분하고 70분 나오잖아요. 중요한 문제는 이게 뭐가 든든하게 키우자면 든든하게 키워야만이 좋은 블렌더가 되는데 폭을 많이 좀 좁게 해가지고 많이 하면 배가 가늘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굵고 가늘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굵고 가늘고, 보통 저희가 봄밭에 나가기 가장 알맞은 묘라고 하면요, 잎이 10에서 13장 정도, 그리고 꽃이 딱 맺히고 줄기가 튼튼하고 절간이 짧고, 근데 총 길이가 한 25에서 30cm 정도라고 책에는 나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수가 보통 40을 쓰면은 뭐를 키워보면 아주 단단하게 큰다고요. 그럼 72을 쓰면 뭐가 내가 예. 그 중요한 문제는 예. 키워가지고 꽃이 피가지고 색깔이 멀어가지고 중간까지 멀어가지고 밖에 나가줘야 되는데 좀 늦게 해가지고 그냥 첫까지 아무도 밖에 나가면 키가 높아지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말씀하신 49, 59 트레이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면은 노동력이 많이 드니까 그런 투자 대비 효율로 보면은 그래서 한 72구 정도 하면은 적당하지 않냐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더 큰데 하면 더 좋겠죠. 예. 그리고 육묘일수는 그 품종에 따라서 만상일술 역산해서 70일에서 100일 정도 하여 주시면 되고요. 환경은 통풍, 환기, 배수, 병해충 방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래 묵은 상토를 사용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상토가 시간이 지나면은 안에 성분들이 변화를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오래 묵은 상토를 그걸로 이렇게 그 육묘를 했을 때는 물을 줘도 상토가 충분히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발수성 그런 성질을 띠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육묘할 때 쓰시는 상토는 작년에 구입하신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건 육묘 온도의 중요성인데요. 왼쪽에는 그 전열선을 깔아서 지온을 확보해 준 것이고, 오른쪽에는 그렇지 않은 것인데 생육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열선은 가급적으로 포트 아래로 깔아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나 뭐 그 기온이나 온도 관리를 위해 까셨다면 이렇게 돼 있는 현상은 좀 없이 깔아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묘상에는 지온계와 기온계는 꼭 붙여주시고요. 요즘에 총체벌레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끈끈이 트랩을 통해서 총체벌레 방제도 하시고 예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뿌리 형성이고요. 아까 가장 그 평균적으로 심기 좋은 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잎이 10에서 13매가 되고 첫 방아다리에서 꽃이 나왔을 때, 그리고 길이는 25에서 30cm.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떡잎이 살아있는 게 좋습니다. 혹시 고추 모종을 사실 때 떡잎이 떨어졌다면은 그 육묘 공장에서 어떤 생리 장애나 불량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떡잎이 떨어지게 됩니다. 혹시나 정식하기 전에 뿌리를 봤는데 좋지 않다.
그러면은 10일 전부터 3일 간격으로 밝은제를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은 서둘러 하지 마시고 저녁 온도가 16에서 18도씨가 될 때 심으시면 좋은데요. 제가 작년 기온을 보니까 한 5월 5일 정도면은 괜찮았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조금 더 땡겨도 되는데 심으실 때 만상이 언제나 서리가 온다고 하면은 그거를 조금 피해서 넘어서 심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추 적정 정식 깊이입니다. 요 가운데가 가장 적정한 깊이인데요. 포트가 아주 살짝 지표보다 아주 살짝 더 들어간 저 상태가 가장 좋고요. 그렇게 포트가 포트에 있던 깊이보다 높게 올라오게 되면은 가뭄 피해를 받습니다. 가뭄 피해를 받게 되고 너무 깊게 들어갔을 때는 저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저렇게 부조건이 발생을 하면은 조기 생육이 지연됩니다. 표준 정식 밀도는 90에서 40이나 1열 재배 기준으로 90에서 40, 120에서 30 기준으로 2270주가 소요되고 2열 재배일 경우 150에서 40 기준으로 3330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거 저 굶을 때 말이야. 이게 보통 일반 물을 주잖아. 일반 물을 주는 거는 풀이 밝은 데를 해서 내가지면 굶을 될 거 아니야. 물을 줄 때요. 예, 굶을 때. 심을 때. 예. 그건 제가 실험을 안 해봐가지고 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나는 보통 이제 풀이 밝은 데를 품에 사가지고 예. 노화분들 해가지고 물을 주고 굶는데 그걸 열기가 하는 것보다 그게 풀이 자체가 안 좋겠는 거야. 그건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랑은 한 20cm 이상으로 두둑을 지어주는 것이 역병 방지를 막을 수 있고요. 정식 전에 가장 좋은 것은 비 한번 맞추고 비닐을 딱 덮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고 나서 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토양 온도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딱 심을 때 맑은 날 가서 토양에 손을 찔렀는데 따스한 기운이 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얘가 온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랑너비랑 이랑너비는 같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2021년 무안군에서 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랑을 한 2m, 1.5m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랑을 점점 넓혀서 통기성과 투강량을 좋게 해주는 게 추세입니다. 저게 방아다리라는 건데요. 옛날에 곡식을 짓던 방아다리에서 유래한 말 같습니다. 고추는 무화나서입니다. 무화나서가 이제 키가 자라면서 그 분지마다 꽃이 나오는데 그래서 계속 가지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의 균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영양 생장이라고 함은 뿌리, 줄기, 잎이 성장하는 것. 생식 생장이라고 함은 화분화, 개화, 수정, 결실. 이 균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하냐? 상당히 이렇게 보면 애매할 수도 있는데 세잎의 상태가 크고 빠르게 자라고 직전마디와 비교해서 굵고 길어지고 마지막 꽃의 위치가 생장점과 멀다. 이렇게 느낌이 야들은 키가 크는구나. 이런 느낌이면은 영양 생장 쪽으로 좀 치우쳤다. 그리고 세잎이 좀 작고 느리게 크고 가지가 짧고 얇아지고 생장점과 가깝다. 이러면은 생식 생장 쪽으로 치우쳤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영양 생장 쪽으로 유도를 하시려면은 사실 노지에서 환경 관리는 하기 힘들고 유인 관리도 좀 하기 힘든데 혹시나 이게 질소질로 관리를 할 수 있다면은 그 질소질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소를 조금 주게 되면은 영양 생장 쪽으로 돌릴 수 있다. 생식 생장 쪽으로 돌리기는 사실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생장점이고 여기가 마지막 꽃인데 여기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하면은 영양 생장 쪽으로 갔다. 아니면 저건 볼 필요도 없이 여기는 생장점 바로 옆에 꽃이 달려 있다. 요거는 생식 생장 쪽으로 갔으니까 좀 영양 생장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층지 관리인데요. 저 방아다리 밑에 겨순을 따주는 것을 그 측지 제거라고 하는데 진흥청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측지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냐, 한 번 따는 게 좋냐, 두 번 따는 게 좋냐, 세 번 따는 게 좋냐 이런 실험을 해봤는데요. 수확량 같은 경우에는 측지를 따지 않은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 나눠서 딴 게 조금 수확량이 낮아졌고요. 그런데도 왜 3회 측지를 제거하라고 하냐면은 과장이나 과경, 두께, 과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좀 높이려면은 측지를 3번 정도 따면은 가장 좋다. 근데 요즘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거 고려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첫방아다리 고추 관리인데요. 이거 보통 따시나요? 첫방아다리의 거를? 아니까나요. 그러니까 저 방아다리를 그 열매를 따준다는 거는 이제 열매 쪽으로 양분을 소모하지 않고 피를 키우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수세가 좋다고 하면은 딸 필요가 없어요. 열매로 양분을 충분히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따지 않아야 되고 혹시 따게 된다면 키가 더 커져 버리겠죠. 수세가 좋을 때는. 요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딱 보셔도 엄청 많이 달려서 생식생장으로 상당히 치우쳤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젓갈을 해주어서 영양생장을 유도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열매 1개당 고추잎은 한 7개 정도가 필요하고요. 저도 그 작년에 이제 고추 포장을 가보니까 같은 포장에서도 뭐 고추잎이 5개인 경우도 있고 뭐 9개인 경우도 있고 뭐 생육 상태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네, 저희가 고추를 이제 정식할 때 그 육묘 단계에서 본잎이 11장에서 13장 나왔을 때는 이미 고추는 한 30개 정도 꽃을 분화할 수 있어. 이런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보통 노지에서는 한 300에서 400개 꽃이 열리고 시설 재배의 경우에는 한 600에서 1200개 정도가 열리는데 사실 저희가 노지에서 100개 따기는 쉽지 않으니까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좀 관리를 하시면서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꽃 피는 시간은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왕성합니다. 참고로 그 꽃이 피고 착과되는데 가장 좋은 저고는 18에서 23도씨입니다. 꽃의 발달 순서인데요. 저 맨 왼쪽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제가 보니까 한 10일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한 10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고추 열매를 이렇게 종단으로 잘랐을 때 수정된 거를 종단으로 잘랐을 때 모양이고 저기 보시면은 씨가 가득 잘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암술 머리였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좋은 꽃은 이렇게 암술 머리가 깁니다. 그리고 이게 수술이고요. 요게 꽃가루입니다. 꽃가루를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화분이 발화하게 되면은 저렇게 확대를 하면은 요게 화분, 꽃가루고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묻으면은 화분간 핵이 형성돼서 화분간이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는데요. 자세하게 보시면은 암술 머리에 꽃가루가 묻으면은 화분간 핵이 나오면서 쭉 내려가고 뒤에 정액이 따라옵니다. 정액 2개가. 정액 하나는 여기 극핵에 붙어서 배젖이 되고요. 하나는 난세포에 붙어서 접합자를 형성을 하면서 고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고추 유인입니다. 보통 한
여섯 포기마다 지주대 받고 이렇게 줄로 유인하시는데 최근에는 Y자 유인 시설이라고 해서 이런 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추 가지를 이렇게 벌려주면은 빛도 잘 들어가고 공기도 잘 통하고 그리고 병해충도 낮아지고 강합성도 잘 되니까 생육도 더 좋아지게 됩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이망으로 이렇게 수평 재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Y자로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도 계시고 터널로 재배하는 분도 계십니다. 추비입니다. 1차 추비는 고추 포기 옆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넣어주면 되고요. 추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기비로 60% 주고 남은 40% 한도에서 보통 저희가 3차 추비까지 하니까 거기서 나눠서 주면 되고요. 2차 추비부터는 이렇게 헛골에 살포하셔도 충분히 고추 뿌리가 자라기 때문에 흡수할 수 있습니다. PLS는 잘 아시니까 넘어가는데 요거는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시고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농사로 치시고 농약 정보 가시고 여기 농약명이나 아니면은 작물명, 병해충명을 넣으면은 농약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저희가 농약병을 사서 뜯어보면은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물의 병 발생 요소는 3요소입니다. 기주식물이 있어야 되고 병원균이 있어야 되고 그에 맞는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고리 중에 한 가지라도 끊기게 되면은 병원균은 발생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병원균 밀도가 너무 낮아서 원해작물을 침입하지 못할 수준의 밀도라면 병원균이 발생하지 않고 아니면은 병원균이 살기에 너무 안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 병원균은 살기 힘들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환경관리를 통해서 원해작물을 튼튼하게 키우면 병해충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추의 주요 병에는 곰팡이병, 세균병, 바이러스병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세균성 전문이병입니다. 발생 온도는 27도에서 30도씨 고온에서 발생하게 되고 잎이나 줄기 등에 이렇게 회갈색 반점이 형성이 되고 병 발생이 심할 경우에 갈변하고 잎이 다 떨어집니다. 이 병원균은 기공이나 상처를 통해 침입하게 되고요. 비교하셔야 될 게 요 흰별무늬병인데요. 요 흰별무늬병은 이렇게 흰색 무늬가 이렇게 점으로 찍힙니다. 요거는 곰팡이성 병이기 때문에 요건 세균성이고 이건 곰팡이성 병이기 때문에 약제 바꿔치시면 약이 드질 않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등록된 약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세균성 전문이병 이제 발병던데요. 처음에 약간 놀이끼리 하다가 갈색 반점이 찍히고 병반이 넓어지다가 심해지면 낙엽하게 됩니다. 다음은 청고병입니다. 풋마름병이라고도 하고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고 낮에는 뜨거운 해가 있어 시들었다가 밤에는 다시 싱싱하게 올라옵니다. 요거를 반복하다가 끝내는 죽게 되는데요. 줄기 내부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죽게 됩니다. 요거 동영상을 봤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투명 비커에다가 줄기를 잘라서 꽂아 놓으면은 우유빛깔 이렇게 세균액이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청고병은 물이 지나가는 도관에서 세균이 증식하면서 발생을 하는데요. 도관이란 형성층이 있고 바깥쪽엔 양분이 이동하는 체관 안에는 물관이 있는데요. 이 물관에서 세균이 증식하다 보니까 물관이 다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되니까 물을 흡수를 못하게 되니까 햇볕이 있을 때는 시들고 또 저녁에 해가 없으면 조금 살아났다가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아직까지 방제 농약은 없습니다.
흰비난병입니다. 이거는 뭐 발견하기 쉽습니다. 토양 전염성 병이고 고온다습한 환경에 잘 자라고 여기 지재부가 잘 녹해지고 이렇게 회백색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진전되면 이렇게 그 황갈색 또는 암갈색 균핵을 형성하게 되고요. 뿌리를 뽑아봐도 밑에 그 흰색 이렇게 곰팡이가 드러납니다. 역병, 청고병, 흰비난병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병은 지재부가 여기 갈변하면서 고사에서 썩어 들어가고요. 청고병은 물과는 망가졌지만 겉으로 볼 때는 정상입니다. 흰비난병은 이렇게 흰색 균사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고추의 가장 큰 병인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은 고온다습한 환경, 비가 많이 오고 장마기간에 많이 발생하고요. 전년에 병에 걸렸던 입영주가 그 다음에 1차 전염원이 되기 때문에 원래 탄저병이 발생했다면은 고추 잔재물을 멀리 버리거나 아니면은 태워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병원균의 특징은 끈끈한 점질물로 비를 동반한 바람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유문무늬를 띠게 됩니다. 탄저병은 워낙 이제 피해가 컸기 때문에 요거를 2015년에 충북대학교에서 이제 방제력을 개발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6월 상순경에 보호제를 한번 치시고요. 그리고 7월 상순경에 보호제를 이렇게 합쳐서 2번 보호제를 쳐주시고요. 병 발생 초기 때는 보호나 치료 살균제를 한번 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혼합 살균제라고 해서 예방제와 치료제를 혼합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쳐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놀랍게도 방제가가 한 97%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적정하게 방제를 하면은. 근데 여기 이제 혼합 살균제에서 치료 목적이 들어가는 농약을 이제 살포를 했을 때 동일 약제가 2회 이상 살포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병 저항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9월 이후에는 살균제 처리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살균제 효과도 떨어지고 또 농약 잔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살충제는 아라비아 숫자와 영어, 살균제는 숫자 가나다와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숫자는 작용 기장, 어떻게 살충을 하냐, 그리고 살충제의 화학적 구조는 어떻게 되냐, 살균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균하냐, 작용 부위는 어디냐, 미토콘드리아 3번 복합체냐. 방제를 열심히 했는데 약이 안 듣는다면 작용 기작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표명이는 달랐는데 실제로 살펴보면은 작용 기작이 다 똑같은 경우에는 약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같은 약으로 방제하면 당연히 병원균도 저항성이 상당히 발달됐겠죠. 그래서 살균제 칼을 쳤다면 그 다음엔 다 3을 치고 4를 치고 이렇게 방제하시면은 방제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병인 역병입니다. 역병은 이 지재부가 갈변에서 썼고요. 장마기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이 역병균은 물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타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장마기에 물을 빨리 빼주지 않고 물을 좀 가두고 있으면 물길 따라서 역병균이 다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역병 같은 경우에는 그 내병성 품종이 개발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좀 요즘에는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잘록병입니다. 요거는 육묘 초기에 많이 나오고요. 좋은 나습한 환경 그리고 일조가 부족할 때 많이 나오고 어린 묘 아랫부분이 잘록해지면서 결국에는 쓰러져 죽고 이런 게 간혹가다 한 개 발견되면 이렇게 빼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도 농약은 잘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진흥청에서는 이제 다지가렌 같은 걸로 요거 발생하기 전에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피꽃팡이병입니다. 온도는 20도씨 내외 다습한 환경에 잘 자라고요.
상처 부위 혹은 꽃잎이 떨어져 붙어있던 자리를 중심으로 썩으면서 곰팡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 다습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게 되니까 통풍과 두강을 좋게 하고 적용과학제를 방제하여 주시면 되는데, 그 병 발생이 진전이 많이 되게 되면 흰색 실처럼 이런 문양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게 보이면 바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왼쪽과 오른쪽의 사진이 둘 다 여기 줄기가 잘록해지면서 썩은 건데요. 보통 뭐 잘록병 같은 경우에요, 아래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요. 잿빛곰팡이병은 조금 더 높은 데서 이렇게 썩어 들어갑니다. 내가 아까 짤립병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짤립병이 요상에서는 다섯째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을 경우에서 발생되잖아요. 맞아요. 발생되는데 거기에 뭐냐면 이게 짤립병이 항상 미리 노상을 옮겨놓고 관제를 하는데 근데 맞아요. 얘가 본 것도 가정하고 나서 거의 바로 잘록병이라고 제대로 알까. 다음은 흰가루병입니다. 요거는 건조하고 보온 조건인 시설재배에서 다 발생하고요. 밤낮의 그 온도 차이가 클 때 많이 발생하고 주로 잎에서 발생하게 되고, 처음에는 요 연맥을 따라서 얕은 서리발 모양의 포자가 발생하고 진전하게 되면 이렇게 다망색 병무늬가 형성이 됩니다. 그 진전도를 보면 이렇게 다망색이 점차 커지다가 점점 넓어지고 나중에는 흰가루가 이렇게 딱 붙어 있게 됩니다. 딱 봐도 흰색 포자가 다다닥 붙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해입니다. 담배 나방은 가시를 직접 갉아 먹기 때문에 그 과실이 달렸을 때 상당히 큰 피해를 주는데요. 한 마리가 보통 3-4개의 과실을 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성충일 때는 좀 잡기 힘들지만 유충일 때는 주로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저녁에 약재를 방제하여 주시면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열매를 파고 들어서 갉아먹고 배설물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연부병이 걸리거나 부패해가지고 다 떨어집니다.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 담배나방 발생 그 최성기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효과적인 방제 방법입니다. 연간 약 3회 발생하고요. 한 마리당 3에서 700개 산날 그 알을 놓고 6월 하순에서 8월 중순까지 10일 간격으로 4에서 6회 약제를 방제하여 주시면 되고, 야간 활동성이 높기 때문에 저녁 방제를 하시면 방제가가 제일 높습니다. 다음으로 파밤나방입니다. 이 파밤나방은 주로 잎을 가해하고 시설 내에서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화 직후에 어린 유충, 이럴 때 살충 효과가 제일 높고요. 요게 고추잎과 뭐 새순을 갉아 먹어서 이렇게 막 큰 구멍을 내면서 가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총채벌레입니다. 총채벌레는 이 뒷면에 이 뒷면에 은백색 반점이 생기고 과실이 뒤틀리거나 구부러져서 기형이 되고요. 특히 이제 꽃 속에서 유충과 성충이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총채벌레가 많으면 꽃이 떨어져 가지고 착가수 감소해서 수확량이 줄어들어서 그게 좀 문제고요. 요거는 육묘기 때부터 끈끈이 트랩 활용하셔서 예찰하셔야 되고요. 이게 그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이제 TSWV 토마토 완전 위조 바이러스 병이라는 건데요. 요걸 매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둥근 병반을 형성하게 되고 바이러스 전형적인 바이러스 병증인 약간 노르스름하게 되고 오글오글하게 되는데요. 요 총체벌레 약제를 그 작용지작 다른 걸 번갈아 사용해서 살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상품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묘기 때 병증이고요. 검은 게 묻고 입이 오글오글해지고 그리고 생장점이 좀 꺾이고요.
그리고 심하면 이렇게 마릅니다. 요거는 그 총체벌레가 발생을 해서 TSWV 바이러스가 의심이 되시면 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팀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가까운 농업인 상담소에 문의를 하시면은 요 바이러스 키트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키트처럼 5분 안에 양성이라고 하면 2줄이 딱 뜹니다. 근데 이게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그 발생된 개체를 뽑아서 멀리 버리거나 소각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 총체벌레에 대해서 좀 보면요. 총체벌레는 온도랑 총체벌레, 대만 총체벌레, 오이 총체벌레 등이 있고요. 요 총체벌레가 겨울에 잡초에 월동을 하거나 아니면 토양에 이렇게 월동을 하다가 봄이 되면 이제 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알을 놓고 애벌레 상태, 번데기로 이렇게 토양에 들어가는 생활사가 있는데요. 얘가 밖에서도 있고 토양에 있고 하니까 토양에 있을 때는 약을 아무리 쳐도 약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 10일에 한 번씩 약을 쳐줘야 얘들을 방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바이러스 보동률이 제일 높은 시기는 요 애벌레 때 바이러스 그 감염률이 제일 높습니다. 요거는 그 영양고추 연구소에서 올해 그 나온 자료인데요. 총체벌레 방제할 때 5월 중순부터 10일 간격으로 5회, 7월 상순부터 10일 간격으로 2회 이렇게 쳐주시고 요 이후에는 그 생육 상황을 봐가면서 방제해 주시면 됩니다. 요 어떤 약이 잘 듣는지까지 그 고추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살충제 작용기작 5번, 13번, 30번 요거를 번갈아서 살포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과 같이 요게 피해가 제일 적은 것을 보실 수 있죠. 다음으로 그 고추 바이러스 보도 월동 잡초를 6묘기부터 봄밭에까지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TSWV 같은 경우는 이 친구를 제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다른 월동 잡초도 뭐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나 잠두이조 바이러스를 그 보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초 작업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6묘 단계부터. 다음으로 진딧물입니다. 이 친구들은 잎의 뒷면을 흡집함으로써 가해 부위가 이렇게 오그라들고요. 심하면 생육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매개하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CMV, 그 잠두이조 바이러스, 고추 모툴 바이러스 이렇게 세 가지를 매개하고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 적용 약제를 살포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진딧물이 이렇게 식물체를 흡집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배설물을 이렇게 뱉게 되면은 감로가 이렇게 남게 돼서 식물체를 오염시키고 그런병을 유발시킵니다. 이렇게 그른병을 유발시켜서 상품성을 상당히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검게 되면은 여기 광합성도 안 되고 생육이 상당히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진딧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뒷면에 많이 붙어 있으니까 약 치실 때 반드시 전체적으로 골고루 치시고 이 뒷면도 쳐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날개 있는 진딧물, 없는 진딧물 생활사고요. 이것도 원래 기술원에서 그 진딧물 관련해서 실험 결과 자료입니다. 진딧물이 발생했을 때 살충제 작용기자 9B, 9D, 23번, 29번 요게 포함된 살충제를 번갈아 사용했을 때 방제가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물 들어가기 전에 토양 살충제를 구입하실 수 있는데 진딧물 방제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사셨더라도 반드시 적용 해충 요거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토양 살충제 그 중에는 진딧물이 적용 해충인 것도 있고 고세미나방, 밤나방, 선충 이렇게 다른 약을 다른 해충을 죽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 진딧물의 경우에는 4A29번 요게 진딧물 방제
토양 살충제입니다. 4에 29번이고 그 농약 라벨을 확인해서 그 처리 방법을 따르시면 되고요. 노린재입니다. 노린재는 그 애벌레와 성충일 때 그 과실을 이렇게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되고요. 또 문제가 산저병 균을 그걸 옮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이 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성충일 때는 워낙 잘 날아다니기 때문에 방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보다는 노린재 트랩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응애균인데요. 이것도 잎 뒷면에서 흡집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전박이 응애 피해인데 잎 흡집해서 여기 약간 갈변되고 앞에는 완전 노랗게 됐습니다. 심하면은 작물체가 고사하고요. 총체벌레 피해랑 비교해 보시면 총체벌레는 잎 부분적으로 검은색 갈색도 형성되어 있고 그 부분적으로 이런 피해가 있다면 응애 피해는 잎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크게 피해가 납니다. 다음으로 차먼지 응애입니다. 요거는 그 생장점 부위를 가해해서 이렇게 잎이 위축되고 뒤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과실을 가해했을 때는 과실이 이제 딱딱해지는 현상이 나고 건조할 때 다 발생합니다. 가루이주의입니다. 약충과 애벌레와 성충이 모두 진딧물과 같이 식물의 지백을 빨아먹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잎 뒷면을 가해해서 잎과 새순 성장을 더디게 합니다. 심하면 낙엽과 고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배설물인 감로에 의해서 그름병을 유발시키고요. 요거는 또 바이러스를 매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류유류는 농약 저항성이 하도 심해가지고 사실 방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충해 관리입니다. 연중 최대 20세대가 발생하므로 약재 저항성 획득이 빠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기적의 약재를 교호 살포하시고 방제 초기에 발생 초기에 방제를 하시면 제일 좋고 살포는 아래에서 위로 약액은 충분히 묻도록 살펴야 합니다. 기타 조류나 토끼 이런 들이 갉아먹는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 생리장애 관련입니다. 요거는 넘어가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양분들이 사실 토양에 있다고 해서 다 빨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작물이. 그리고 이런 작물들이 가용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판별하는 것이 토양 pH인데요. 이래서 저희가 토양 검증도 하는 거고요. 토양 pH가 6.5에서 7.0 사이일 때 양분 유효도가 가장 좋습니다. 몇 가지 성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말씀을 드리면은 칼륨의 경우에는 수분의 증산작용을 조절하고요. 뿌리 발육, 개화 결실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칼슘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석회의 주성분이어서 산성 토양을 개량하고요. 세포벽의 구성 요소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 원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줄쳐져 있는 것도 있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쳐져 있는 것도 있는데 빨간색은 안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이 많으면은 칼슘이나 아연이나 규산은 흡수가 억제되는 겁니다. 반면에 철에서 이렇게 파란색을 따라가다 보면 철이 많으면 가리나 인산은 흡수를 도와주는 겁니다. 질소 결핍입니다. 이거는 하위 옆이 이렇게 노랗게 되면은 질소 결핍인데 요소 0.5% 정도를 연면 시비하면은 되고요. 인산 결핍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라색 잎이 진한 색깔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인산 가리를 한 0.3% 정도 액을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거 원래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칼슘 결핍인데요. 산성 토양이거나 환경이 불량하거나 이럴 때 많이 나오는데
뭐 조치 방법으로는 응급조치로 질산칼슘 1000배액을 연면 시비하면 좋습니다. 근데 칼슘 같은 경우에 등치가 큽니다. 쉽게 말해서 등치가 커서 식물체 내로 이 이동성이 상당히 어려운 친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물이 들어가야 이게 열매까지 칼슘이 전달이 돼서 칼슘 결핍이 안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게 그 가뭄 피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궁소결핍은 이렇게 그 열매에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줄이 가 있고요. 철 같은 경우에는 새순이 이렇게 노랗게 황화되고 마그네슘은 연맥 사이가 이렇게 황화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뭐 석과, 돌과실, 비염과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게 거의 대부분 이제 수정 불량입니다. 저온화 동해 고온해로 하분의 이상이 생기거나 화분 발화율이 낮아져서 화분간이 이상이 되거나 이 다 그 수정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개화 착과 저고는 18에서 23도 가장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15도씨 이하 저온이 되거나 30도씨 이하 고온이 되면은 수정이 제대로 안 됐구나 이런 게 나오면은 수정이 제대로 안 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3도씨 이하가 되면은 단위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단위 결과란 수정 없이 열매가 달리는 겁니다. 뻥 비어 있겠죠. 수정이 안 됐으니까. 그 비어 있는 부분이 휘게 되는 겁니다. 비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 비니까 휘어지게 되는 거고요. 종자가 안 차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됩니다. 흑자색화입니다. 이거는 저온이나 건조한 조건에서 질소와 인 흡수가 안 됐을 때 그럴 때 다 발생하고요. 요거는 그 생리장애가 아니고 원래 품종이 이제 가지고 고추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 팀 그 직원 임석재 그 팀원이 있는데 요것도 익으면은 빨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수분 부족인데요. 이쪽이 그 관수를 정상적으로 한 거고 이쪽이 안 한 건데요. 단순히 봤을 때 뭐 키가 좀 작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꽃이 하나도 안 달립니다. 다음 열과입니다. 열과는 가물다가 물이 갑자기 들어갔을 때 저렇게 이렇게 세로로 많이 갈라지게 되고요. 요거는 미숙태비를 사용했을 때 가스 피해를 입는 겁니다. 다음 일소 피해인데요. 요게 고추 열매가 잎 사이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뭐 병해충으로 인해서 뭐 열매만 덩그랗게 달려 있으면은 직사광선을 바로 받게 돼서 얘들이 뿌리에서부터 물을 당기는 것보다 증산하는 양이 많으면 이렇게 하얗게 타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요거는 서리 피해고요. 생장점이 마르고 추워서 이렇게 보라색 빛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량은 20cm 이상 그리고 서둘러 물 빼주시고 요소 0.2%나 사종 복비를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살포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2일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거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우박 피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이랬을 때 제일 고민되는 게 이걸 다시 심어야 되나 길러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진흥청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피해가 극심했다. 피해가 한 60% 정도 됐다를 피해 극심이라고 했는데요. 피해 극심인 상태에서 그냥 기르는 게 수량은 재정식한 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재정식을 하게 되면 얘들이 어린 묘가 고온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아싸리 야들은 뿌리는 박혀 있으니까 측지를 통해서 이렇게 생육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제초지 피해입니다. 잎이나 과실에 이렇게 점이 찍히고요. 요거는 한낮에 살포를 해서 잎이 약간 일소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요거는 꼭지부 백화 현상입니다. 요게 대가종 고추에서 많이 나오는 생리 장애고요. 대가종 고추가 자라다가
급격하게 컸을 경우에 여기 엽록소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색깔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지금 진흥청에서도 이제 그 고추 기계화 작업 쪽으로 상당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수확 기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게 꼬마이처럼 생겼는데 요 수쿠류가 올라가면서 고추 뿌리는 땅에 심겨 있고 열매만 이렇게 끌어당기는 건데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거 보면 좋은데 이 고추 그 뿌리부터 계속 달려 올라가가지고 뭐 열매를 수확하는 것인지 뭐 뿌리를 수확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하려고 하면은 일시 착색형 집중 착화 일시에 착화되는 걸 해서 바로 수확하면 딱 제일 좋고 뭐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가면은 계속 방제해야 되니까 어렵고요. 한 방에 달리는 거를 기계 지나가면서 한 방에 수확하는 쪽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 시기는 과피 광택이 있을 때 오전에 수확하는 것이 좋고요. 과피가 물렁한 상태일 때 착색 후 2, 3일이 경과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건조는 65도씨에서 5에서 6시간 하고 55도씨에서 15에서 17도씨 그리고 건조기에서 꺼내서 2일 정도 추가 건조하는 것이 좋은데 저도 이번에 북후에서 그 현대종묘 직원이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35도에서 40도씨 정도 그 수준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 전처리를 했을 경우에 그 과실 그 생택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70도씨 이상에서 건조하면 이렇게 검해진 현상이 나오고요. 요거는 희알입니다. 고추 소비 동향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김장할 줄 모르고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고 있고요. 공급은 이제 그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급량도 줄어들고 있고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거는 그 휴대폰 네이버 밴드에 가시면은 고추기술 공감 한국고추연구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추 관련된 걸 물으시면은 진흥청 박사님도 있고 기술원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